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일본 경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우리는 좀 낯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어록들을 정리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일단 누군지 잠깐 정리를 하면 그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원래는 마쓰시다 전기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은 원래 그랬는데 회사 이름을 바꾼 거죠. 1894년 출생, 뭐 거의 100년 전 사람이고 9살 때 홀로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학교를 거의 못 다녔겠죠, 그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테고 일을 하다가 23살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46년도에는 그 번영을 통한 평화 행복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79년도에는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설 학원 그냥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을,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자비를 내 가지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94세로 되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사망을 했는데 파나소닉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좀 보면은 뭐 이런 핸드폰도 있고요. 이런 CD 플레이어죠. 이거는 카메라, TV도 있고요. 뭐 이거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아주 오래전에 진짜 5, 60년대는 이런 라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전기 제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다. 그래서 감이 더 안 오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2019년 매출액이 파나소닉이 약 90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니는 98조, 삼성전자가 230조, LG가 62조. 이러면 좀 감이 오죠? 애플 1등이에요. 308조. 2등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어떻게 보면 LG보다 매출이 더 많은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 10년대에는 뭐 삼성이나 LG가 워낙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감이 없는데 1980,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자 산업은 소니랑 파나소닉이 거의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LG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뭐 거의 뭐 죽은 지 뭐 3, 40년 지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고 5, 60년대, 7,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이 두 회사였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닉. 그러니까 이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사실상 이 회사들이. 그래서 창업주가 죽은 지가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리더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80년대. 마쓰시다 전자가 내셔널이라는, 파나소닉 전에는 내셔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랑 합작을 해갖고 TV를 국내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마쓰시다 전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일괄 생산에 의한 고품질 TV, 컬러 TV를 80년대 국내에서 판매를 했었다. 사람들이한테 잘 모를 뿐 아남이란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아남이란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죠. 그 자녀들이 지금 엠코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송도에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 아남 창업주의 자녀가 그런 회사를 현재 하고 있고 외손주가 되게 유명해요. 외손주, 아남그룹의 외손주가 되게 유명한데 그 네오위즈 창업자, 네오위즈 그 게임 뭐가 유명하죠? 네오위즈 피망, 그죠? 그런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손주가 있어요. 어쨌든 요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앞에 말했던 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안암 그리고 그 관계된 회사 창업주들도 영향을 받았다. 안암 창업주는 이 사람이랑 교류를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의 경영 철학에 굉장히 흠모를 해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당신처럼 경영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거를 계속 왕래를 했었고 그 외손주가 네오이즈를 창업했고 네오이즈 창업 멤버가 장병규 씨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장병규 씨? 맨날 제가 얘기하는 배틀그라운드. 지금 배틀그라운드 대박 났잖아요, 그죠? 그때 아남의 외손주랑 장병규 씨가 같이 창업을 했었어요. 뭐 어찌됐든 두세 달이 건너서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멘트는 다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이며 사람을 쓰는 일은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적인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질책하거나 주의를 줘야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사실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일을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는 쪽도 불편해요.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하지만 기업은 사회의 공기이고 이를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말할 때 말하고 지적할 때는 질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사람은 기업이란 거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업을 할 때 그 길에서 수돗물이 옛날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도 수돗물 뭐 학교 같은데 가보면 수돗물 틀어놓으면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물을 진짜 마음대로 쓰는 걸 보고서 든 생각이 우리 회사도 상품을 만드는데 저렇게 수돗물처럼 아낌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만드는 회사는 진짜 공기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더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이거 많은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사적인 감정으로 그죠? 질책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람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는 마음을 가지고선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평소에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신념을 가지게 된대요. 그리고 그런 신념으로 사람에게 지시주도를 할 수 있고 질책이나 주의를 줄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느낀다면 별다른 불만이나 저항 없이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부하들은 사사로운 감정이 치지 않고 질책하는 상사의 모습에 오히려 감복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말은 되게 그럴듯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는 이 사람 이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 사례로 저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 되게 좋아하는데 이순신 사례가 기억에 났어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순신 장군은 그냥 뭐 전쟁 영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난중일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끼던 제자도 뭔가 죄를 지면 태형을 때리고 옛날에 태형을 때린다는 거는 그 엉덩이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태형을 맞으면 죽어요 거의 장애인이 되거나 그리고 군의를 어기면은 사형시키고 그 난중일기에 그게 맨날 나와요. 누가 도망을 쳐서 잡아다가 사형시켰다.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잔인한 거 아닌가. 근데 그 군대 조직이 한 몸으로 한 마음처럼 같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는 아마 이순신 장군도 이런 진짜 어떤 신념과 명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른 게 아니었나. 아무리 가혹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스시다 고노스키가 한 얘기가 사람을 부린다는 건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거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은 모두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상식이지만 어,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괴로움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한 20%는 관리자나 회사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해준다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나머지 80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왜 나의 지시를 안 따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한 60명은 나름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하위 20%가 잘 안 따르는데 마스지드 고노스키 말하기로는 상위 20% 사람이 내 말을 그래도 잘 따를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일을 진행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도 인턴이나 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처음 마주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처음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왔구나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입을 거치는 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분명히 안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스시드 그런 사람은 항상 있어. 항상 있기 때문에 잘하는 20% 상위 20명을 20%의 사람을 생각을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점을 주의하려라. 네. 결점 많은 상사가 혼자만의 지혜나 힘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반드시 나온다. 자신의 결점을 부하에게 보완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부하가 상사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사가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파악해서 부하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되게 어렵죠. 네. 하지만 사람이 한 게 허세나 체면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부끄럽죠. 내가 모르는 거 오픈한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아랫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못하네요. 자신의 결점을 낱낱이 알려주고 이를 누군가에게 커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스시다 구나스키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살에 홀로 나오고 그죠?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세계적인 이런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결점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다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혼내주라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관용함과 엄격함을 들어가져라. 하면서 그 사람이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도 우리 지금이랑 비슷한가 봐요. 파출소 앞에서 어떤 남자가 막 떠들고 난폭한 행동을 했는데 경찰관들이 비폭력주의자처럼 지켜만 보고 발로 차는 대로 차이고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경우 많죠. 술 먹은 사람들이 막 난리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관계 나는 굉장히 놀랐고 경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어, 이 경찰관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는 생각이 든 건데 엄격한 단속이 필요할 때는 권위를 갖고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 엄한 주의나 질책, 바꿔 말하면 어떤 종류의 무서움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상황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무서움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엄히 다스리는 게 또 사람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무서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바로잡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안이한 온정주의는 도리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단호함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엄하게 관용과 엄격함을 두루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상냥하면서 엄하래요. 이게 무슨 그죠? 관용하면서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조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많이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큰 그림에 있어서 그죠?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 일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입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그죠? 가급적 장점을 봐라.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단점을 중심으로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또 저게 문제야. 누구를 보든 부족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쓰려 할 때도 주저하게 된다. 그 사람을 책임자로 맡기려 했는데 어딘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놓고 사람을 쓰기 어렵다. 만약 이런 마음가짐을 관리자가 갖게 되면 부하 역시 상사에게 단점만 보이거나 지적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든 재미없고 위축되기 마련이다. 악순환이죠. 따라서 장점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는 꽤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 이를 통해 상사는 보다 대담하게 사람을 쓸 수 있고 부하 역시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열심히 기쁘게 일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일의 성과가 오르고 인격체로도 성장할 수 있다. 예. 물론 장점만 보고 단점을 전혀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어느 쪽을 골라야 한다면 장점을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이너스보다 장점을 보는 것으로 생기는 플러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장점을 보면서 적당히 장점 60대 40 비율이 좋다. 예. 그 장점을 최대한 더 많이 보란 얘기죠. 단점보다. 예. 오케이. 이거랑 오케이. 다음 거 잠깐만요. 페이지가 하나 넘어갔네요. 좋은 사회인을 육성하라. 오는 날 많은 이들이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으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역시 회사에서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사회인 육성의 장으로서 오는 날 기업이 다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크며 그 책임 역시 상당히 무겁다.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어린 시절 가게 더부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때에는 손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인사말 한마디까지 주인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상점에서 일하고 서비스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익혀야 할 매너였지만 당시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던 나에게는 꽤나 유익한 사회인 교육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회사에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관리자로서 이제 같이 아래 들어온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역할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인으로서 단순하게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나가면 안 된다. 뭔가 성장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 이거죠. 이건 한 가지 또 다른 비슷한 사례로 삼성의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병철이 창업주죠. 삼성 참고로 이병철 씨도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이게 89년도에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죽었는데 이병철 씨가 2년 전에 먼저 죽었어요. 2년 전에 먼저 죽었고 삼성은 그 당시에는 파나소닉이랑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었죠. 그냥 조그만 기업.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이 당시 이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감히 일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반도체 사업도 그때 막 시작하던 시작이었어요. 80년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병철 씨가 한 또 비슷한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에서는 그 당시 이병철 씨가 막 그 신입사원들을 뽑아다 교육을 시키고 뭐 대리, 과장 막 이렇게 진급을 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아주 항상 발생하죠. 일부가 항상 이직을 하는 거예요. 경쟁사나 다른 업체로. 그러면은 보통 기업가나 리더 상사로서 들 수 있는 생각은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딴 데서 도망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병철 씨는 내가 열심히 잘 교육을 시켜서 삼성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얘들이 해갖고 다른 회사에 가서 자기네가 가르쳐준 걸 그 회사에 퍼뜨려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랑 사회가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어. 충격적이죠. 그래서 핵심 인재들이 삼성에서 배우기만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직을 해서 나가도 즐거웠다는 거야, 기뻤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삼성의 정신이 그죠? 한국에 퍼뜨려져 나가니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이라는 그런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고. 가급적 장점을 방금 얘기했죠. 마지막 중지를 모으며 이거 한자인데 이거 어려워요, 그죠? 무리 중에
지혜예요, 지혜. 무리의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사람의 위대함은 한 개인이 가진 작은 지혜가 아니라 널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중지에 기반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발휘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전체의 지혜보다 낮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지혜만 의존해 일을 진행하다가는 막대한 실패와 잘못을 범할지 모른다. 그래요. 개인보다 단체가 당연히 물론 10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9% 항상 뛰어나죠. 협업을 하는 경우, 그죠? 아이디어도 그렇고. 나는 여러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고치는다. 이를 통해 비교적 잘못이 적은 쪽으로 안전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 나 자신은 학문과 지식이 별로 없다. 이 자기 콤플렉스인가 봐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배우며 일을 해왔다. 어떤 경우든 말단 직원에게도 자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상담적으로 물으며 일을 해왔다. 그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일을 해온 덕에 나는 비교적 적은 지식으로도 큰 문제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능력이나 수완이 우수한 상사 아래서 부하가 반드시 잘 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평범한 상사라도 자주 부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또 그 미국의 그 철강 회사를 만든 사람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묘에 가면은, 카네기 묘에 가면은 비슷한 말이 써 있더라고요.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명화 묘지 묘소 묘지 묘비 가면은 묘비에 정말 그런 말이 써 있대요. 인재를 사랑한 사람, 여기 사람들 다 카네기 여기,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고 써 있대요. 거의 100년 선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래서 핵심은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상담을 받듯이 가르침을 받듯이 하는 게 리더로서,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인턴이나 신입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지금 이런 핵심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하면 스트레스 없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